용산이었어요. 나중에 용산이 개방이 됩니다만 양화진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선박들이 들어오면서 이 그러니까 증기선들이 또 다니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한강변에 선운업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 일시적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계양이 한동안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양화진 때가 굉장히 서양 세력과의 접촉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1890년에 양화진은 외국인 교주입니다. 그에 앞서 천주교와 관련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랑스 해방전교회 그 동방선교본부가 중심입니다만 천주교의 굉장히 중요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나온 곳에는 반드시 성당을 짓는다. 사형장 주변에 다 성당을 세웠던 것이죠. 초기 성당들이 다 그래요. 제일 먼저 세웠던 약현 성당은 그 앞에 서서 이제 병일받을 때 천주교도들 사형장이었고요. 두 번째로 세운 명동궁당은 명동궁당 아래쪽이 최초의 천주교 사망자였던 토마스 김범우의 집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용산신학교 새남터 성당 이런 부분이에요. 그건 참 다른데 이제 1890년에 서양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85년 영국과 체결하고 뭐 86년에 프랑스와 87년에 프랑스와 체결하고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들이 꼭 이제 조약상에 넣어놓은 문구가 있어요. 조선 정부는 적절한 조계지, 외국인들의 거류지를 제공할 것이며 죽으면 묘지를 제공한다. 이런 조항을 꼭 집어넣어놨었어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는 좀 사고 패턴이 좀 많이 달랐어요. 한국의 문화, 산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어디든 타향을 떠돌아 다니더라도 죽을 때는 집에 와 죽는 게 기본이었어요. 객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팔자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거였죠. 떠돌아 죽는 거는. 19세기의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과거 시험 보러 왔던 경상도 젊은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시험 전에 갑자기 급체를 해서 죽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같이 시험 보러 왔는데 자기도 시험 포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사람을 가서 자기 고향에다가 이제 편지로 알립니다. 누구누구가 과거 시험 며칠 앞두고 급체를 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먼저 집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 친구 시체를 끌고 가겠습니다. 시험 보는 데까지 한 2-3일 기다리고요. 합격자 발표하는 데까지도 하루 기다리고. 그래서 합격이라도 했으면 어쨌든 친구는 죽었어도 합격자 파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시체를 끌고 저 안동이든 아니면 뭐 거기까지 끌고 가는 선산이든 가는 겁니다. 며칠 걸렸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죽었다는 통지를 받은부터 아버지가 집 앞에 나와서 하루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체가 되온 아들을 형식상 채찍질을 몇 번 한다고 그래요. 회초리질을 몇 번 했다고 그래요. 부모보다 먼저 간 불효자라고 몇 대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게 한국 문화였어요. 아무리 멀리서 죽어도 아무리 여름철이라도 아무리 시체가 썩어도 그래서 심지어는 뭐 40일장 뭐 이런 것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조항을 한국 조선 정부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오랑캐라고 그래도 죽으면 가족이나 부모님 있는 고향 가서 묻혀야지 아무 연고도 없는 설마 여기서 묻히려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묘지 달라는 조항을 되게 무시했어요. 게다가 근데 인천 쪽에다가는 이제 몇몇 쪽에 가까운데 이제 조선 정부 허락없이 묘를 줄 수가 있었죠. 근데 서울에서 갑자기 1890년에 장로교 선교사로 왔던 해론이라는 젊은이가 이질에 걸려서 죽어요. 1890년 여름에. 해론의 집은 지금 바로 이제 정동에 있었어요. 정동 미국 공사관 바로 옆 동네 지금 이제 예원학교하고 중명전 사이에 해론 집이 있었어요. 미국 선교본부에서
묘지를 제공해주는 악연한 조약대로 묘지를 내놔라. 조선 정부가 이상한 놈들 아니야, 그죠? 당시에 일본인들도 많이 와 있었고 중국인들도 와 있었어요. 되게 어떻게 했냐면 화장을 해서 본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니네 부모 있는 나라 가서 묻혀야지 왜 여기 와서 묻히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짓도 안 했어요. 이제 이 선교사들이 화가 잔뜩 났죠. 여름철에 이 집에 죽었는데 시체는 썩어가는데 조선 정부는 묘지를 안 주니까 그럼 우리 집 마당에다 묻겠다 이래버릴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는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가능해요. 자기 집 마당에다 묻어요. 자기 동네 옆에다 묻어요. 자기 도시 한 구석에 공동묘지 만들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장 야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정말 야박해요. 하다못해 영구차 지나가도 재수없다고 한 바퀴 돌고요. 그죠? 자기 주변에 뭐 죽음을 연상시키는 시설이 들어오면 당장 머리 두들리고 나갑니다. 대도시, 인구 1000만의 대도시인데 서울시 대도시죠. 근데 이 서울시가 전 세계 1000만 규모급 도시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장례 및 매장에 관한 사고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없어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서울 사람은 서울이 되는 순간, 자기 살던 땅에 서울이 되는 순간 서울은 땅값이 비싸서만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무덤을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서울에도 무덤이 있어요. 동작동 국립묘지, 수유리 묘지, 망우리 묘지에 있는 묘지들이 더 이상 묻을 수가 없죠. 있지만 다 서울 되기 전에 만들어진 묘지들이에요. 서울이 되는 순간 묘지도 더 이상 무덤을 사람이 묻힐 수 없는 땅에 있었죠. 조선시대부터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도성 밖으로 나가서 묻혀야 했죠. 그만큼 이제 삶과 죽음을 선명하게 나누고 죽음을 연상하기 싫어하고 그게 꼭 좋은 거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더 경박해질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도성 안에는 왕도 묻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감히 외국 오랑캐가 도성 안에다가 무덤을 쓰겠다니. 이제 그런데도 조선 정부가 나라를 안 줬던 거죠. 말을 공식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그래요. 말을 그럼 눈치껏 알아서 해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보통의 이제 그 지시 방식이죠, 그죠? 아무 말 안 하면 눈치껏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뜻인지 알아먹을 일이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계속 물어보면 눈치 없는 놈 그러잖아요. 서양인들은 눈치 없어서 정말 이제 묻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통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달려온 거죠. 와서 묻으면 우리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타협 좀 해달라고. 그래서 조선 정부가 아니 저놈들이 진짜 묻을 모양이다 싶어서 이미 서양인들이 한번 이제 발걸음을 했던 또 조선 정부로서는 서양 내가 국가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막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던 양화진에다가 묘자를 내줍니다. 그 다음부터 외국인 죽으면 다 거기서 묻혔던 거죠. 그래서 한강변에 양화진 외국인 묘원이 생긴 것도 이제 과거 양화진일 때가 외국과의 접촉선이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까 얘기가 어떻게 됐나 봐요. 한강을 근본적으로 이제부터 변화시킬 사건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 짐작하다시피 한강의 수운로 물자 유통길로서의 기능을 크게 축소시킨 것은 뭐 보나마나 철도였죠. 철도가 놓이면서 이제 수상운송이 쇠퇴하고 육상운송이 이제 주류가 됩니다. 더불어서 한강변에 그렇게 많았던 객길집들이 대부분 다 망하고 소화물 운송업체로 전환해요. 소화물 운송업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으로 치면 나이 50대 되신 분들 기억 아슴아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기억해요.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농사지은 쌀을 보내주세요. 어디다가 보내요? 서울역까지만 보내요. 서울역 소화물 처리장에 소화물 처리 업소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쌀 교환권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 내주는 거예요. 요즘처럼 택배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집에서 서울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보관하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성운송업체인데 한강변에 있는 객주업체들이 되게 철도 소화물운송업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한강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선운업이 쇠퇴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해방될 때까지 한강 선운업은 계속 있었어요. 어업도 있었고요. 70년대까지도 한강변에는 서울 한 시민 중에는 어민이 몇 명 있었어요. 직업이 어업인 사람들이.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가 1925년에 있었던 을충년 대홍수였어요. 1925년 7월 대략 10일부터 20일 사이에 한 710mm 정도 이제 호우가 내렸는데 그 전까지 한강변에 집들이 많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촌동하고 좀 원효로 일대에 일본인들이 집을 많이 짓고 살았어요. 거기가 전시대라서 한국 사람들 많이 안 살았는데 일본인들은 한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이촌동 일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비도 워낙 많이 와서 그때 풍락토성이 드러났고요. 암사동 그 선사 유적지가 강물에 쓸려 드러났고요. 새로운 유적지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본이 했던 것이죠. 한 400명 정도가 죽었고요. 이 홍수로 웃기는 일이 좀 일어났었어요. 아까 양화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옆에 지금 홍익대학교 있는 쪽에 이제 한강변에 망원동 합정동이 있어요. 망원동에는 망원정이라는 정자가 있고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망원동에는 양반을 자처하는 좀 사람들이 살았고 합정동은 쌍놈들이 살았는데 망원동이 다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망원동 주민들이 살아남은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합정동에 이주해서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동네에 지금 우리 동장에 해당하는 게 구장이라고 했어요. 구장. 망원동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쌍놈 구장 밑에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구장 좀 내놔라. 그래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뭐 등등 이런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이때 이제 처음으로 한강에 제방을 쌓는 공사를 이후에 시작합니다. 일단 사람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제방을 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25년에 한강 제방을 이제 뚝섬 장안평 일대하고 마포 영등포 일대에 제방을 쌓고 홍수를 막고 그 안쪽에 농토를 개발하는 이런 정도의 일들이 진행돼서 이게 나중에 한강 개발 사업의 기반을 형성해 줬습니다. 뭐 신시설로는 당일리 발전소하고 뚝섬의 1908년에 뚝섬의 한강 정수장. 이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울 시민들은 무슨 물을 드시나요?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생수 드시는 분, 수돗물 정수기 달아서 정수해서 드시는 분, 그리고 용감하게 그냥 수돗물 그냥 드시는 분. 그렇죠? 예, 전부 강물입니다. 생수 빼고는 강물이죠. 그래서 본래 사람이 강물을 먹은 적은 거의 없어요. 수천 년간 인간들은 우물을 먹었죠. 1945년도 9월달에 미군이 처음 서울에 들어와서 서울 시내에 음용에 적합한 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때 조사했을 때 그 당시 서울은 지금처럼 넓지도 않았어요. 지금 서울 강북 중에서 이제 종로,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리고 성북구 게다가 영등포구 정도가 서울이었어요. 거기에서 조사를 했을 때 우물이 몇 개였냐면 25,000개. 엄청 많았어요. 강물을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수도를 놓기 다음부터였어요. 1908년에 상수가 올랐고 해방될 때까지 그래서 서울 시민 중에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어요. 서울 시민의 30%가 수도 사용자였고요. 집 마당 안에 수도를 들인 집은 한 10% 미만. 나머지는 공용수도전에서 돈 내고 물 받아먹는 사람, 나머지는 우물 먹는 사람.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계속해서 우물은 더럽고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미군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수도관이 전부 함석이라서 낡아서 수도가 더 해롭다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관념은 여전해서 이제 수돗물 대신 지어서 생수를 다시 깊은 우물 이걸로 팔 것인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 수도는
처음으로 세상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죠. 뭐. 강물 마시는 인간들을 대량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수도관 때문에 한강에 상수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한강 상류 쪽은 이제 상수원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죠. 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동계 스포츠들,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여름철 스포츠를 보면 수구 이런 것들이 전부 한강이 발상지였어요. 뭐 또 여름철에는 이제 뱃놀이가 또 굉장히 이렇게 뚜껑 달린 배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청춘 남녀들은 어디에서 데이트를 했을까? 요즘 어디서 데이트해요? 네. 만나서 밥 먹으러 가고, 극장 가고, 뭐 그래요? 극장 같은 데 갔다가 걸리면 그거 최악이에요. 그 극장에는 항상 이제 임석경관과 학교의 선도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이제 감사를 해주고 남매인 척하고 여기 가서 이 안에서 뽀뽀하고 나오는 거죠. 여름철에 이제 청춘 남녀들의 데이트 장소도 이제 굉장히 유명했고 그래서 한강 지금은 한강대교 밑에 있었던 이런 식의 이제 유람 뱃놀이 하는데 이게 조금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서울 시민들 첫 키스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강이 수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마포나루였었는데 45년도에 이게 전부 돛대들이에요. 이게 단지 이제 한강만 들어가는 돛대가 아니라 이 중에는 저 홍콩 마포에서는 배주까지도 마포로 들어왔었어요. 정부선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무역 한바가 발전했다가 휴전선이 이렇게 걸리면서 한강하고가 군사 철책지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죠. 한강은 이제 더 이상 아라뱃길 새로 판 게 얼마나 바보짓이었냐면 저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지금도 용도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차라리 남북관계 개선되면 그냥 옛날으로 회복시키는 게 나을 뻔했는데 굳이 4조 원을 들여서 파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100길 죽어버린 거는 주로 휴전선 전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죽은 상태에서 전쟁으로 한강수로가 죽은 상태에서 다리들이 계속 놓이기 시작하는데 해방 이전까지는 다리가 하나뿐이었죠. 6.25 때까지. 한강 철교하고 한강 인도교 저쪽에 광진교 새로 놓은 거 말고는 그다음에 서울 바뀌었으니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강 인도교 끊으면 다들 서울 시민들이 피난 못하고 이제 꼼짝도 못했던 것인데 64년도에 처음으로 해방되고 나서 무려 2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두 번째 한강다리로 왔습니다. 그게 제2한강교, 지금의 양화대교예요. 그리고 이 양화대교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길을 지금은 이제 이게 양화로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귀빈로라고 그랬어요. 이 길을 통해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길이었었거든요. 김포공항에 귀빈을 낳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 시민이 그 당시에 1920년대 350만 명이었는데 서울 시민이 64년에 존슨 대통령이 이 귀빈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연도에 들어선 시민이 275만 명. 이 엄청난 동원력이에요. 350만 인구 중에서 노약자 빼고 전부 나간 거예요. 전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게 한강대교가 쓰였던 거죠. 한강대교는 뭐 80년대 특히 이제 많이 망가뜨렸는데 다른 얘기는 안 드릴게요. 한강의 기적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수도 역사에서 서울만큼 이제 쉽고 빠르게 발전한 도시가 없었어요. 정말 기적적이었죠. 특히 이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제 그 밖에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서 별 돈도 없던 가난한 나라가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직후에 1966년부터 일본의 이제 차관 자금으로 처음으로
불도저 중장비 450대는 들여와요. 이것 때문에 공사가 가능했어요. 그거 없이는 개발 공사 못했어요. 김현욱 씨가 그런 거지만. 두 번째로는요. 봉해 김선자 뜻을 했어요. 한강에 아까 이제 일제시대부터 제방 쌓은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방에서 강 쪽으로 제방을 더 이걸 내어쌌죠. 제방을 내어쌌습니다. 제방기가 강변도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옛날 제방과 새 제방 사이에 이제 이만한 땅이 나와요. 그 땅을 아파트 택지로 만들어서 팔아넘기는 거죠. 돈이 생겨요. 그럼 그렇게 생긴 돈은 또 다음 구건 사업, 또 다음 구건 사업. 그렇게 말하면 공짜로 한강에 제방을 쌓고 민간인들한테 이제 팔아먹고 또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방 쌓고 도로 만들고 안쪽에 택지부를 하고 70년대 말부터는 또 다른 짓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강변 양쪽에 도로가 꽉 들어차고 이제 택지가 생겨서 반포 아파트 무슨 뭐 이천동 아파트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재미가 단단히 들린 거죠. 아이고 재밌네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한강 제방 바깥쪽에 이제 제방을 다시 내서 그걸 또 공사를 해요. 저지대 아직 좀 고지대죠. 물이 잘 안 들어차는데 수심이 얕은 데다가 이제 강을 메꿔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고 해서 강을 메꿔서 택지를 조성해요. 송파, 잠실, 구이 이런 곳에다가 연탄재를 들여다가 막 메꾸고 흙을 덮고 그래서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지로 만들어 팔아먹는 거죠. 아무 예정도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공유재산이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강변과 수면 일부가 사유재산이 돼서 일부의 주머니에 들어갔죠. 한강의 기적이에요. 봉익 김선달도 꿈꾸지 못했던 강 팔아먹는 일을 정부가 했어요. 엄청난 자금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래서 한강을 관리하는 그 서울시 기구의 이름은 한강관리사업소예요. 공유수면 매립 사업할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개발. 그걸 가지고 엄청난 돈들이 마련이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한강이 강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강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 버는 사업이었어요. 서울시가 돈 벌고 권력이 돈 벌고 어느 정도였는지는 규모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큰 사업이었다, 공세였다 하지만 이건 돈 좀 들어가는 사업이었고요. 정말 제일 눈부신 사업은 강남 개발이었어요. 강남, 잠실, 송파 이쪽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설하게 땅이 된 곳들. 여긴 50년 사이에 제 기억은 그래요. 제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기가 바로 거기 40만 평 땅을 가진 집 아들이어서 잘 알아요. 강남에 40만 평이에요. 얼마 상당히 되실지 모르겠어요. 땅 한 평에 1원, 2원 하던 데가 이제 지금 1,000만 원, 1,000만 배 뛰었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씩 하죠. 1억 배 뛰었어요. 50년 사이에. 근데 그렇게 뛰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강남 개발이 엄청난 이제 재원 조달 공격 창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강 개발을 하고 나서 84년도에 이제 한강 개발 사업이 이제 끝났는데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서울시장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한테 물었어요. 한강에 뚝을 다 쌓고 매립을 해서 고수부지들이 생겼는데 이거 활용 방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올림픽을 치르는 마당에 국민체육시설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강변이 전부 체육시설로 덮였죠. 예, 이런 강도 전 세계에 보기 드물어요. 체육시설 많이 만들지만 강변에 운동하러 가는 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이제 경치는 없고 체육시설로만 가득 차 있어서 뭐 하나 없애고 거기를 좀 자연적인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해도 기득권이 달라붙어서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죠. 체육시설 투성이가 돼버렸고요. 그것도 좀 넘어서서 북한군의 이제 수중 침투를 막아서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수중 침투가 예상된다고 해서 하류 쪽에 침투를 막기 위한 신고 수중부를 결정하고 군부대를 배치를 했었죠.
북한군 침투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커요. 뭐 나중에 이제 환경센터 쪽에서 말씀을 할 텐데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이 수증구로 인해서 강한 바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하고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 바닥에 쓰레기를 바다로 내려보내고 바닷물이 다시 들어갔다가 또 쓸어나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바다와 교통이 차단당하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거 없애자 그러면은 또 일부에서는 그럼 북한군 침투 어떻게 막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걸 못 막겠어요, 그죠? 초음파 레인저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아직도 수중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강은 이제 더 이상 아까 저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가 모이는 곳도 아니고요. 오히려 강남과 강북을 나누면서 시민사회와 또는 한국사회 전체의 뭐랄까요, 정서적 통합을 가로막는 위치를 하고 있고 수로로서도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굳이 할 수 있다면 이제 수상 레포츠 기능 정도 하고 있는 정도예요. 또 오늘 이제 어떻게 앞으로 환경을 봐야 될까 여기서 보자면 먹는 물 중요합니다. 땅 이전까지는 먹는 물로 써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은 이거 좀 통일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또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한강에서 낚시한 거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먹으면서도 모르고 먹는 거죠. 지금 그 임진강 민물고기 매운탕은 전부 다 신부를 밑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조선시대 이대로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이 한강을 어떻게 역사적인 경험들을 끌고 들어갈 거냐면 당장 강변도를 없애고 다시 수변과의 그 주거지를 결합시키자 이런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단 강에 대한 인위적 개혁을 제재하고 강이 자체적으로 흘러서 강변의 모습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이 서울 앞에 강이 얼마나 긴데 저 뚝섬 쪽에서 바라보나 저기 망원동 쪽에서 보나 강변 모습이 다 똑같아요. 강변이 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 다양하게 변한 데에서 역사와 연관된 상상,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면 좋겠다. 대략 그런 정도 생각 말씀드리고요. 이걸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좀 많이 지나고 해서 질문 한 2개 정도만 받을까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2분만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역시 강의가 재밌었고 좋았죠? 강의 따로 질문하실 분들이 없으면 고생해주신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안 하는 것도 한 번만 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잘 들으셨죠? 이제 다음 목요일에 있을 현장 교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장 교육 장소는 뚝섬에 있는 수도박물관인데 아까 나왔던 정수시설 거기서 만들어진 수도박물관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또 시간은 오늘과 같이 6시부터 8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안내한다고 보시면 1시간 반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주소나 이런 거는 제가 다시